사람도. 미국의 F-22라든가 F-18 같은 경우에 보면 IPT 인력들이 대개 2,000명 내지 2,500명 수준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18명의 인원을 주어졌습니다. 개발 현장에. 경험도. 업체는 시험 조종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조직이나 인프라도 없고 기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두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는 국내 개발한 거 못 씁니다. 사용군의 거부. 그 설계 내용이 한 14번 정도 바뀌면서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행한 데 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쌓여가는 불안. 의사결정 사에는 각 기관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치열한 대립.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 이 사업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해야 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도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히 항공산업에는 기여한 바가 크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의 사업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 사업의 체계 실장을 역임하신 박종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영입니다.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관리하셨던 고재일 대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국방 기술품질원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관련 업무를 주관하셨던 백승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 관리에 참여하셨던 김성준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늘 토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주제와는 좀 상관이 좀 없겠지만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박종영 실장님, 예. 이제 국가연에 근무하시는 동안 이제 T-50 체계 실장도 이제 역임을 하셨지만요. 이제 그 후에 이력을 보니까 헬기 체계 팀장직을 맡으셨더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형 기동 헬기 KUH 사업에 참여하셨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고정익과 회전익 개발에 모두 이제 참여를 하셔서 이후에도 작업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이 한국형 기동 헬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오늘 이제 가볍게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 고정익 개발과 회전익 개발 중 어느 쪽이 좀 더 어렵고 좀 힘이 드셨습니까? UH-60 기동 헬기 기술 도입 생산이 1993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 이제 KT-1이 막 비행을 하고 우리 저 T-50은 탐색 개발을 하고 그 시절인데 그 UH-60을 기술 도입 생산 대수가 많아가지고 그때 국내에서 헬기 개발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헬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KT-1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헬기 팀 쪽에서 저보러 보자고 그래갖고 아주 심한 그 토의를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예. 그쪽은 헬기가 진짜 기술이고 어려운 거다. 저는 당연히 KT-1하고 T-50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거 초음속기 T-50도 하고 이게 훨씬 어렵지. 그 밤새 하는데 그 전공이 다르니까 서로 그 헬기 쪽은
고정익기를 잘 모르고 우리 고정익기 하는 사람은 헬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고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 KUH의 어려웠던 점은 헬기를 처음 하는데 그런 거를 경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국방부나 소유군에서는 빨리 하지 않으면 사오겠다. 그래서 원래는 그 KMH라고 해가지고 국가연 주도로 연구 개발하는 걸로 해서 제가 그 끝까지 그 T50을 못 하고 올라온 게 KMH를 주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쓰고 그래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제가 그 쓴 거는 12년 걸려서 한국 KMH 기동형 및 공격 헬기를 만들어내겠다 하고 썼는데 그러면 사업을 안 차는 거고 같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7년 정도로 줄여봐라. 이게 이제 국방부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7년 정도로 줄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육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국내 개발한 거 못 씁니다. 사오야지. 전력화가 5년 내로 전력화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계속 이 T50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종 절차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스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UH는 그 지상 시험부터 해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이제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헬리콥터가 고정익기보다는 훨씬 어렵다. 물론 뭐 고정익기도 훨씬 어드밴스드된 그 고정익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군에서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고정익기하고 해전익기하고 비교한다면은 해전익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해전익기는 고정익기에 비해서 그 전공자도 작고 자료도 작습니다. 찾아볼 자료도 적고 그래서 나중에 또 혹시 기회 되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해전익이 더 힘들고 KUH도 아직도 또 손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우문에 현답을 주시느라 좀 아주 애를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프로그램에서 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크게 또 갖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성준 대령께도 좀 궁금한 점 하나 여쭙고 가겠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공군 항사단 소속으로 해서 T50과 인연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방사청으로 옮기게 되면서도 여전히 T50 개발 사업을 좀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고등훈련기 사업이긴 했지만 소속이 또 다른 입장 내에 있어서는 입장도 좀 달랐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방사청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T50 체계 개발이 2006년 1월 31일 날 체계 개발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위사업청이 개청을 한 거는 2006년 1월 1일부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천 현장에서 체계 개발 종결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고 그 정리하는 중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그냥 저희 사업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대로 당시에 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방위사업청으로 이제 직을 옮긴 사람들은 그대로 현장에 남아서 그 T50 개발 사업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 T50 양산 그리고 이제 일부 그 무장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평가 필요해서 잔여무장 시험이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뭐 FA50 개조 개발, 뭐 지금 특수비행대로 쓰는 T50 블랙 이글 이런 항공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양산, 현장 관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방위사업청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또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제 라인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제 올라가서 의사결정하는 라인이 이제 과거 공군보다는 훨씬 더 짧아졌고 그 해당되는 소관 팀장의 그 업무 범위, 역할 의사결정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의사결정 속도는 상당히 좀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의 체계 총괄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계약 체결한 2016년 계약 체결한 때 다시 제가 사천을 내려가서 한 1년 정도 지금 체계 개발하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이제 지금 고재일 대령님이 최초에 내려오셔갖고 TOC를 하셨듯이 제가 그걸 그대로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관리 조직 만들고 절차 만들고 이제 그 들어왔던 팀원들이 역시 모든 내용을 TOC나 비슷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팀원들 교육시키면서 한 1년 정도를 보내고 다시 올라와서 한 2년 정도 이제 전체 사업 레이더 뭐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 방위사업청이 한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그 각 군 본부 간에 이동을 시킵니다. 각 본부별로. 이제 지난 9월 17일 날 저희가 조직 개편을 크게 한번 했는데 그 전에 계약본부의 대정부 계약팀이라고 그 미국 정부가 우방국을 대상으로 안보 지원 차원에서 해준 프로그램을 FMS라고 부릅니다. Foreign Military Sales라고 대외군사 판매에 관련된 미 정부가 미국이 그 보급받는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그 우방국에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의 일환으로 제가 그거를 소관하는 팀 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뭐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면 F-35 차기 전투기나 HUAV 그 고고도 무인 정찰기 같은 사업들이 FMS로 뭐 진행되고 있는 현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TOC에 관련된 같지만 다른 이야기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 여튼 오늘 좀 아깝기도 한 시간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좀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들 또 상대적으로 또 의미를 좀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백승호 박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박사님께서 공군 출신이신데요. 보니까 공군 사물련 비행단의 정비장교로 복무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매번 이제 개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정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비장교로 근무하신 동안에 뭐 어려움도 많았고 또 어려움이 또 많았다고 한다면 또 그만큼 또 보람된 일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좀 가장 뭐 이렇게 보람됐던 일들 한 가지만 조금 들려주시죠. 네. 제가 근무했던 사물련 비행단은 담본부는 사천에 있으면서 그 제가 소속됐던 212 비행대대는 교육사령부가 있었던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천에는 한 3개월 정도 있었고 제가 ROTC 정비장교 복무 중에 한 33개월 정도는 대전에서 그 교육사령부 안에 있는 212 비행대대 정비장교로 있었는데 그 당시 212 비행대대는 T-21이라는 그 왕복 프로펠러 그 항공기인데 공군사관학교나 또 이사관학교 학생들이 조종사가 되려면은 첫 단계로 초등비행 훈련 과정을 거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워낙 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비행 소티가 많고 또 이렇게 단독 비행하다 보면 이제 터치앤고라고 그래서 활주로에 착륙했다가 이륙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비행을 하게 되면은 정비 결함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빨리 그거를 정비사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고쳐서 다음 비행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여러 뭐 그 경험들이 있지만 통신 장비였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통신 장비가 그 됐다 안 됐다 아예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때마다 예비 갖고 있는 장비로 교체를 해서 이제 비행 지원을 했는데 저희 그 정비반장 그 상사 이분이 아무래도 이거는 그 안에 통신 장비 안에 납땜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느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그 항공대학 ROTC 정비장교였지만 대학 시절에 항공 정비 그 과정 그 있으면서 대한항공에 한 달 정도 또 그 공군 수리창에서 한 달 동안 여름방학 때 이렇게 정비 실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거지만 열어보자고 그랬습니다. 열어보자 했더니 실제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납땜 부분이 여기에 조금 그 어떤 충격이든 사용 중에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사가 바로 납땜 작업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하고 그 장비를 항공기에 투입을 했더니 전혀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겁없고 이 단기 장교이기 때문에 진급이라든지 이런 부담도 없고 문제되면 내가 한번 책임지지 뭐 그런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결과가 다행히 좋아서 저희들이 그 공군 군수사에 문서로 이렇게 잘 그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결함들은 미국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또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짧지만 제가 37개월 정비장교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나고 또 보람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만큼 보람과 또 이제 굉장히 고민이 또 많았던 부분들도 같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재일 대령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T50 개발사를 쭉 훑다 보게 되면은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왜 적용이 되게 됐습니까? 항공기 개발에 관한 그 과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기체계에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커가는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커갈 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전문학교 나오고 또 석박사하고 사회 나가서 생활하듯이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무기체계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좋은 사례와 교훈과 경험을 다분야에 걸쳐서 학문적으로 묻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 하는 접근 방법과 수단에 가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간단하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학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입 목적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고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또 종합적이고 개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입하게 되면 초기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적게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릴 때, 클 때 제대로 키워놓으면은 사회에 나가서 크게 돈이 안 들는 거 마찬가지. 어릴 때 제대로 안 키워놓으면 나중에 돈이 많이 들죠. 그 뒤처리 하는데도 많이 들고 마찬가지 항공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또 그에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툴들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와서 각 체계에 맞도록 적용함으로써 추후에 일어날 설계의 변경이라든가 혹은 개조라든가 또 수리라든가 이런 것의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사용하는 사람의 그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만들어주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경험과 사례와 교훈을 종합해놓은 집단적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이제 박 실장님께서 추가로 혹시 설명을 좀 주시죠. 그 미국에 T50 탐색 개발을 갔는데 예. 갑자기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뭐 가까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락히드 요원들이 우리한테 이 사업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죠. 그 전에 KF-16 사업을 통해서 형상 관리할 때 조금 들은 거 말고는 처음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그 교육을 보냈습니다. 가서 네가 3개월 가서 와갖고 전파해라 해갖고 갔다 와서 이제 교육을 해서 그때 이제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어요. 국방 훈령이라든지 지침이. 그래서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불편했고 일이 조금 많았었지만 점점 사업이 진행되면서 워낙 많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주먹구구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적용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도입해가지고 물론 그 KUH도 이제 그걸 흉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특히 항공 산업에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 집을 마련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우선 집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먼저 그 집에 살 사람의 필요와 요구대로 정확하게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생활 여건과 가격을 고려해 부지를 선정하고 좋은 자재를 구입해야 하며 많은 업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을 다 지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결국 집을 지어 사람이 살기까지는 공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 관리 경영 기법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처럼 둘 이상의 요소들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결합체를 시스템이라 부르고, 이 시스템이 단순한 집합체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운용하는 기술을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항공기 시스템에는 주 장비인 항공기 외에 항공전자 등 지원 장비들이 포함된다. 또한 조종사와 정비사의 교육훈련 시스템, 경납고나 활주로 같은 비행장 시설과 정비시설, 관제시설, 그리고 수리 부속과 연료 공급 체계 등 비행과 관련된 제반 요소가 포함된다. 이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찾는 것이 항공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다. 급격히 변화되는 전쟁 양상에 따라 소요군은 갈수록 빠른 시기에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원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대형화, 첨단화에 따라 주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요소와 수명 주기를 고려해 운용해야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지고 있다. 무기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기의 성능은 소요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개발 시간과 운용 비용만 늘어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진국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기이자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 과정에서도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고질대령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업관리위원회 의사결정에 관련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 좀 나머지 부분 더 구체적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사결정의 중요도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조금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조금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번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제 T-50 개발 사업 중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뭐 방향이 좀 잘못 설정이 돼가지고 큰 어떤 이렇게 위험 아니면 곤란한 경험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 하나는 이 훈련기와 경공격기인 T-50과 A-50을 한 항공기에서 동시에 도달하도록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T-50에 대한 요구도나 혹은 소요는 확정이 되었지만은 경공기 A-50에 대한 소요나 요구는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예. 때문에 개발 계획도 없고 요구도 없고 계약도 되어 있지 않는 A-50을 T-50 항공기의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 설계 단계까지도 계속 악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군의 입장은 설계도에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개발자는 계약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왜 설계에 넣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A-50에 대한 요구는 상세 설계 중반 단계에 가서야 겨우 확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악유가 있었고 상세 설계 과정 중간 과정에서 A-50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A-50에 대한 소요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 절반 정도는 들어가 있지만 절반 정도는 또 누락되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또 발생됐고 설계 변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항공기에다가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넣어가지고 동시에 개발하는데 이것이 의사결정이 확실히 된 상태로 가는 거지 않은데
의사결정이 어느 하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항공기의 임무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그 사항이 있고, 두 번째 한 사례는 개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것을 체계 개발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도입해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계시는 박총영 실장님이 그때 저한테도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었지만은 이미 일이 또 국산화를 주장을 많이 하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되지 않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들이 대부분 개발 진행 과정에서 또 체개발 종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양산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 그 문제였다. 특히 공력 데이터를 센싱하는 그 IMFP라는 계통은 체계발이 끝나고 양산 단계에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그 의사결정이 매번 이제 어렵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신속한 이런 어떤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또 성공했었던 그런 또 사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T50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IMF 사태를 맞아서 사업 계획과 개발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이때 정부 간에 단합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많은 계획 수정을 보완을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개발 일정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또 계획도 합당하게 조정이 되어서 특히 그 내용 중에는 국산화 계획 조정이라든가 카르 후방 동체 조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부 간에 잘 머리 맞대고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일정과 비용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시험을 개발한 제품과 검증을 해야 되는 계획이 있는데, 검증한 계획이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개발 업체가 비행 시험을 해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획서가 승인되고 비행 시험 하는 데까지 시간이 3 내지 4년밖에 없는데, 이 업체는 시험 조종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조직이나 인프라도 없고 기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 군이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T50 사업은 군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군이 참여하고 있는 IPT 제도이기 때문에 군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발 비행 시험 전체를 군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군에 넘겨서 군이 그 개발 시험을 다 비행 시험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통합 시험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셨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준 대령님, 그 T50 사업은 이제 우리가 공군 항공기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온전하게 경험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런 만큼 배운 점도 많았을 테고, 특히 이 그 사업 관리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관련해서 정리해 가는 가운데 있어서 개선점이나 아니면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을 텐데,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의사결정 관련해서 여기 고대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라고 든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관리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의사결정이란 걸 하면서 많은 이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이제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건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이 그 기관의 입장과 그 기관의 어떤 이득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의사결정 사에는 각 기관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 실질적인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기관이 받게 된 어떤 임팩이나 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의사결정들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T50 개발 마찬가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소통, 그런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소통 방안 강구가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최신 기술 적용에 따른 어떤 리스크 관리,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최신 기술이 적용됐지만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어떤 그런 장비들을 개발 시에 적용했을 때는 그 단계별 적용 결과와 검증 결과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섣부르게, 물론 이제 록히드 마틴이 이렇게 먼저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에 깔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어떤 그 영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의 교훈이었고요. 세 번째는 여기 국방홍보원도 언론이지만, 저희는 언론, 사업을 하는 부서는 언론으로부터 뭐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나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언론 국회와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적 문제들이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들을 줍니다. 그게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의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언론과 국회에 대해서는 특히 좀 선제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그 선제적인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 오해가 또 다른 불신을 낳고, 대국민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홍보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불신들은 추후에 감사 수사로 이어지고 사업관리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 사업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언론 국회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50 사업 현장 관리를 통해서 얻었던 거는, 이 모든 거에 깔려 있는 건 소통입니다. 소통과 최신 기술의 적용 시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언론 국회에 대한 선제적 홍보,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도 소통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죠.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통의 중요성이 또 다시 또 새삼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ADD와 풍관소 업무를 좀 나눠보죠. 박종현 실장님. 예.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미요, T50의 기본 설계, 외형 형상이 결정되는 과정도 다 살폈고, 그 이후에 이제 상세 설계 과정도 상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기본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ADD의 주요 업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우선 기본 설계가 뭐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건축, 집 짓는 데서 잠깐 비유를 잘합니다. 부지를, 얼마나 큰 부지를 어디에다 선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집을 몇 평짜리를 짓는데 어디에 주춧돌을 몇 개를 깔고, 대들보는 얼마나 큰 거를 하고, 기둥은 몇 개를 할 거냐, 문은 몇 개를 할 거냐, 이렇게 큰 중요한 거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말로 결정하고 뭐 대충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설계 해석, 그 다음에 시험, 풍동시험, 이제 공력적으로는 풍동시험,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티아라든지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에서 넣어서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각종 전산 목합이 있습니다. 정비는 뭐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여기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터레이션, 최적화를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넣어 갖고 했더니 이놈이 또 이상하네, 또 해갖고 계속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ORD를 만족하는지, 특히 ROC에 있는 사항이 다 만족되는 건지, 우리 고대행이 기억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착륙 속도가 안 나와서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 업체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 착륙 속도가 이 훈련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낮아야 되는데 높게 나와가지고 형상도 많이 바꾸고 무게도 줄이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제 그냥 놔두면은 그냥 이거 뭐 넘어갈 텐데 그림만 보고 우리 정부 요원들이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키가 되는 파라메타들이 다 원래 요구했던 거를 맞는지 내놔라, 결과 해보자. 안 맞잖아, 요거 부족하잖아.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결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기본 설계에서 나와야 될 게 개발 규격서가 우선 나와야 돼요. PIDS라고 그래갖고 프라임 아이템 디벨롭먼트 스펙 해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들보, 우리는 킬빔인데 구주에서는 그런 각종 스트럭처라든지 각종 핵심 부품들에 대한 스펙들이 되는데, 이게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가 심하게 들어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적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많이 하려고 그러고 해서 처음에 정부에서 150개를 했다가 업체에서 사정해갖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90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형상관리 아이템으로 이제 나중에 상세 설계 과정에 들어가면 형상관리 아이템인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개발 규격서를 확정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됐어 이대로만 만들면은 앞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원래 ORD라든지 ROC를 미트하겠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런 규격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해제됐을 텐데 외형, 아우터 몰드라인, OML을 확정시켜주고 속에 레이아웃 각종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그 키 컴포넌트에 대한 레이아웃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형상관리 품목을 확정시켜줬고 요거는 앞으로 호기별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해라. 니들 손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C12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업체 요원들은 우리가 좀 전에 나왔던 말씀대로 ORD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ORD의 ROC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서 기능 할당이라고 그래갖고 펑셔널 얼로케이션 그 각각의 임무를 어떤 부품에 얼마만큼 줄 거냐 담당을 하는 걸 그걸 WBS별로 이렇게 쭉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하는 일 미트해야 되는 크라이테리아를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확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걸 사다리꼴로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면은 결국 항공기 조립이 되는 건데 전체 항공기가 그걸 이제 그 기능 할당을 확인해 갖고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부 요원들이 중요한 건 전부 다 중간중간에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만들게끔 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프라임 아이템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거기까지가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백승호 박사님, 저희가 이제 T50 그 개발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풍관소가 맡은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국방 규격화인데요. 우선 이제 국방 규격화 어떤 임무를 하는 건지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규격화는 개발의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게 도면, 규격서, 또 각종 절차서 뭐 이런 것들로 그 개발한 것들이 아까 예비 설계, 뭐 상세 설계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그 기술 자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방대한 기술 자료들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형식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양산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보고서 그 기술 자료들을 보고 항공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국방 규격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게 상당히 개발 초기부터 방대한 작업, 왜냐하면 T50 항공기를 하면서 도면도 1만 매 이상이 나왔고 규격서도 400, 500 종류의 규격서, 시험 절차서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그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국방 규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우리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있었고 또 이를 맡은 기품원 입장에서도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구체적인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좀 제한된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구재일 대령님, 이제 앞서 이제 공군 사업관리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들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무슨 일이든지 어떤 뭐 사전에 있는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판단력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이 사업을 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도 유능한 요원이 좀 필요할 텐데요. T50 그 개발 당시에 공군의 사업관리위원 어떻게 확보하고 얼마 많은 그 요원들을 조금 갖고 계셨습니까?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권한이 주어지는 거, 권한이 있어야지만 책임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또 조직이나 보면 권한은 행사하는데 책임을 안 가지려고 그러든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개발 관리 현장 조직을 얼마만큼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데서부터 정의가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F-22라든가 F-18 같은 경우에 보면 IPT 인력들이 대개 2,000명 내지 2,500명 수준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18명의 인원을 주어졌습니다. 개발 현장에. 그 인원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인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도 정해야 되고 따라서 저희는 인력을 가지고 국방부 합참 공본부를 중심으로 한 사업 관리를 중심으로 한 요원과 개발 현장에서 개발을 관리하고 또 개발에 참여해야 되는 인원을 약간 구분해서 이 인력 관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관리하고 참여한 인원들은 그야말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관리하는 인력은 그냥 일반 관리하는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인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개발 현장에서 초기에 내려갔던 인력들이 한 12~13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늘어났을 때 약 70~80명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단계에 걸쳐서 개발 진행에 따라서 기본 설계 단계, 상세 설계 단계, 지상 시험 단계, 또 비행 시험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들을 그때 개발 현장에다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고 너무나 저 밑바닥의 일이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고 관과했던 일들 때문에 다시 일을 해야 되거나 혹은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그 인력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주어진 한 70~80명 이런 거 가지고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온몸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제 인력 확보 문제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T-50 개발 당시에도 카이 같은 경우에도 로키드로부터 기술 그 전수받는 과정 내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는데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김성준 대령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자체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가면서 카이 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업체 주도에 있어서의 일들을 꾸려나갔었는데요. 혹시 사업 관리를 맡은 이 항사단 측면에 있어서도 인력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교육이나 훈련이 좀 있었었는지 아니면은 조금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도 1월 달에 제가 처음 모임 받아서 항사단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고대님 말씀하신 현장 이제 과가 있고 이제 대전 계룡대 본청에 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계룡대 본청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고 나면 거기서 제 기억에 한 3일 정도 전체적인 사업 관리, 그러니까 사업 계획, T-50 고등훈련기 개발, KTX2 체계 개발이라고 부르는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구도로 뭐 로키드 마틴 얼마 투자하고 항공과 얼마 투자하고 정부가 얼마 투자해서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이다. 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남는 사람들도 있고 사천 현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는 사람들은 그 이어서 추가적인 사업 계획 측면의 어떤 교육들을 계속 받아가면서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업무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현장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내려오자마자 처음 하는 게 시스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보통 뭐 흔히 얘기하는 기체 구조, 항공전자, 비행제어, 뭐 세부계통 속으로 들어가면 전기, 2차 동력, 환경제어, 유압, 착륙,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이 한 10대 개가 되는데 그 계통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설계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거가 어떤 요구 사항에서 출발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설계가 구체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먼저 한 일주일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 현장 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당시에 현장 사업관리 절차라고 한 이 정도 두께의 바인더 2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현장 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 그리고 이제 해당 개발자에게 요구하고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쭉 한 일주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업무에 투입이 되지만 이제 흔히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처럼 그 신임 요원을 봐주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중간 관리자인 이제 그 총괄이나 저희 그 당시 과장님이셨던 분들이 계속 봐줍니다. 항상 과장님이 문서 같은 거에다 빨간 줄 쫙쫙 꺼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수무도 많이 해줬던 어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교육의 일환이었고, 그런 교육과 실제 투입된 업무가 같이 병행하면서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 내려가서 이제 그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약어와 용어 속에 치여서 기본적인 공학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최소한 한 1년 정도 있으면 짧게는 6개월, 이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그때쯤 되면 떠납니다. 타부서로 이제 전출을 가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실제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고대리님 과장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한때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한 명 가고 나면 항상 과장님이 야 김선희 이리 와봐. 야 이건 네가 해.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한 2, 3개월 후에 오면 제가 그대로 해서 다시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교육시켜주고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또 봐주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체계발 내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이제 목소리를 들었고요. 이제 관리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좀 불편했었을 텐데. 저희가 그런 교육에 대한 체계도 없는 상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선진화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없는 돈을 객출을 해서 그 사업관리비에서 해서 보잉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우리가 가서 다 하려니까 현장 일도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분들을 모셔다가 사천 현장에서 모시다 놓고 주중에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따로 받는 거죠. 그리고 노키드도 마찬가지, 노키드도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시험에 대해서 또 시험 잘 모르니까 미국의 NTPS라는 그 시험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야 그 자료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3주간에 걸쳐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화 과정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저기 할 때, 출장 갔을 때 미국에 로키드 마틴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한 오전 혹은 오후에 시간을 내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분야별로 이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흔쾌히 또 지원해줬던 기억이 나고, 그 위에도 새로운 설계 도구인 카티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새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설계자는 엔지니어도 배우지만 관리자는 공무도 같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도면 내에 들어가서 같이 승인해 주던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했던 기억이 나고, 금방 얘기한 대로 사수제도로 팀제도를 운영해서 팀장이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 사람이 그 밑에 있는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6개월 내지 1년간 계속 관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TOC 고등훈련기의 사업관리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사업 기술이 세계 최첨단 기술입니다. 나름대로 미국에 가서 한 1년씩 항공전자 비행 제어 분야의 교육을 90년대 중반에 가서 받았던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 끝이라도 달려가 배우고 모든 과정에 혼을 실어야 한다. 도면 한 장을 제대로 된 구조도면을 보면은 3~4일이 걸립니다. 체크해야 될 도면 수가 약 8,000매 정도 됐었습니다. 나 자신과 서로에게 엄격했던 시간. 약 2년 반 동안에 거기 현장에 있던 분들은 환자가 70%였다고 보면 됩니다. 불신을 믿음으로, 로키드 현장에 나와 있는 요원이 자기들이 이 부분을 놓쳤다, 비품원 의견을 반영해서 자료들을 수정하겠다. 오해를 존경으로 바꾼 이 사업이 끝날 때 제가 훈장이라도 받게끔 꼭 도와드릴 테니까. 불굴의 스토리. 실제 운용 중에 있던 F-16보다 T-50 항공기가 항전이나 비행지휘 분야의 결함이 훨씬 적었다.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관리 시스템.